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9,300만 원인데) 2019 타경 11,879번 수택동 477-11 보성 나주택 2,300이요. 다세대 빌라인데 토지 대지권은 8평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10평 10.5평이고요. 소유자, 채무자, 예, 채무자 표시가 잘못됐네요. 예. 소유자는 김창헌이고요. 채무자도 김창헌입니다. 김창헌입니다. 이 물건은요, 김창헌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조은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택동 3층 2혼대 다세대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 다세대 주택이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땅은 241평방미터, 한 60평 정도 되고요. 70평 정도 되네요. 302호의 건물은 전용은 34평방미터, 10평 좀 넘네요. 대지권도 한 9평 정도 나오고, 소유자 김하씨로 있다가 7년도에 정여가 되면서 뭐 압류 이런 것들 많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됐다가 취하되고 말소되고 하면서 소유자한테로 누군가가 계속 넘어가줘야 되는데, 압류 계속 들어왔네요.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네요. 정여받은 사람 상태에서 요거네요. 그죠? 요거죠? 예. 12년 전에 정여를 받았네요. 정여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임의경매만 지금 나왔네요. 압류돼 있고,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양주 축산협동조합에서 경매를 신청했네요.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여기에 김창씨에 대한 건저당권을 축협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거야. 그죠? 축협이 갖고 있네요. 3,500만 원 채권 최고액, 3,900만 원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채권 최고액, 뭐 이렇게 많아요. 후순위로 막 이렇게 또 더 이렇게 건저당을 또 더 해놨는데, 건저당권자 이거는 개인이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요 사람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요 사람이네요. 축협이 진실성이 보이네. 3,500만 원이 채권 최고의 금액이네요. 금액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소유자는 이분이죠. 그래서 이게 요걸 적어 놓으면 안 되지. 이걸 적어 놓으면 안 되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김창 씨는 나 인생 살기 싫어. 재산 살기 싫어. 재산이고 빚이고 다 청산하고 싶어. 회생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회생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파산을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니까는 뭐 네 재산하고 채무를 보니까는 뭐 일리가 있네. 그래 파산해라 라고 결정을 내준 거죠. 그러면은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또 썼던 빚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원에 신고를 다 하는 거예요. 신고를 다 하고 파산 공고를 내는 거예요. 파산 공고를 내게 되면은 이 파산 채무자한테서 권리가 있는 사람 여기 손들어라. 무조건 다 신청해라. 권리가 있는 사람 신청하라. 그럼 법원에다 신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다 모이겠죠. 그러면은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이 뭐 쓰레기 같은 재산이든 간에 좋은 재산이든 간에 이 재산을 누가 책임지고 정리를 한다고요? 파산관제인이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요.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을 지정해 준다고. 그러면 그 파산관제인은요,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공고를 내갖고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는 얼마에 파니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사가세요. 이렇게 해갖고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죠.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임의경매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축협이 건전한권을 갖고 있으니까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손대지 마. 내가 우선권이야. 예. 그래서 파산재산의 이제 별채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축협은 정상적인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그냥 경매 신청해갖고 낙찰 받으면 돼요. 그럼 축협이 1순위잖아요. 1순위니까는 요 물건이 아까 3,500인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 물건 낙찰되면은 축협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율로 해갖고 배당받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먼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산재산일지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게 파산관제인이 뭐 어떻게 됐든 채무자가 어떻든 상관할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인 임의경매 물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도를 잠깐 볼게요. 구리가 요 수택동 이 동네가 제일 핫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기 이 자리죠. 동양아파트에 있는 이 자리야. 여기 7호선이 암사에서 올라오죠. 여기 7호선이 여기 암사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데 여기하고 거리는 좀 있어 보이죠. 좀 이따가 이 물건은 나중에 할 거고요. 네. 여기 공원이 하나 있어 보이고 스카이뷰를 하나 때려보면은요, 요 공원 일대에 있는 요 연립하고 요것들이 눈에 좀 밟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사진을 아까 잠깐 봤더니 요 사진을 봤더니요, 여기 가나다라동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 돼 있죠. 요게 지금 세트로 지금 어디로 여기 갔네요. 예. 얘가 지금 세트로 노후도가 충족되면은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 아파트 짓기가. 예.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요 물건하고 같이 이 물건을 지었을 때 수지 분석하고 같이 해보면은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요. 근데 얘 9,300이잖아요. 이 물건을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고 월세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요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물건은 토지 지분이 8평이고 10개이지만은 요 일대 물건이 2종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아, 1종이네요. 그죠? 1종이네요. 1종이면은요, 지금 1종 주거지역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이 현재 빈집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1종 주거지역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용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구리가 용적률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몇 %일지 혹시 아시는 분? 어디로 찾아갈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를 찾아가면은 구리시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대 용적률을 네? 도시계획 조례. 그러면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안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건폐율도 나오네요. 이 손이 너무 삿대질 너무 커서 좀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너무 크네. 예?
여기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까?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나오네요. 59조요. 일종 일반주가 이제 200 나오네요. 그죠? 최대 200을 주잖아요. 서울은 150주거든요. 150주거든요. 150주는데 그렇다면은 200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요 빌라 단지가 기존에 200을 다 찾아 먹었으면은 사실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을 뿐이지 내 건축비 내가 다 내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존의 용적률이 200%를 안 찾아먹고 예를 들어서 150%를 찾아먹고 오래전에 지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50%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가 일반 분양분이 되거나 내가 면적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시리얼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보면은요 용적률을 체크해 놓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아까 여기에 몇 번째 477-11이죠. 수택동 477-11요. 요렇게 한번 그러면은 이 동네 용적률을 어떻게 찾아 먹었는지 어디에 나와?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연면적이 329가 나왔잖아요. 그죠? 연면적이 329가 나왔는데 용적률 지금 90% 찾아 먹었어요. 여기 나왔죠? 그죠? 9세대인데 90% 찾아 먹었네요. 근데 200%까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40년 전에 90%로 갖고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200%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일종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왜? 연면적이 남아있잖아요. 용적률이 남아있잖아요. 110%나 용적률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현재보다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1배가 더 늘어났죠. 근데 조심해서 잘 보실 거는 연면적이 지금 329가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연면적이 219가 나와 있네요. 이건 또 무슨 시추입니까? 시추가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시추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빌라 단지가 연면적은 329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건축물 기본 정보에 329 평방미터 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연면적이 219.84 평방미터 되어 있네요. 그럼 도대체 110은 연면적이 110이 차이가 나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329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허가를 잘못 해줬을까? 100이나 차이 나잖아요. 100이나 차이 나잖아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마스크 2장. 마스크 2장. 그러니까 알아맞히셔야지. 마스크 2장은 제가 가져와야 되겠네. 도리가 없네. 이 연면적은요, 9세대 전용 면적 다 포함합니다. 공용 면적도 다 들어가요. 근데 연면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용적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연면적이 있고, 똑같은 건축 면적이라도 용적률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건축 면적이 있어요. 베란다? 서비스 면적. 그거예요. 빌라에서요. 빌라에서. 서비스 면적이 있죠. 빌라에서 서비스 면적 꽤 크죠. 그거는 건축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잡하게 해놨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려워야 민간인들이 전문가에게 돈 주고 의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지 몰라. 대부분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라 그러는 다 트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100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100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토지 면적이 아까 어느 정도이던가요? 토지 면적 안 나왔나? 244 정도 있어요. 어디 있었어? 241평방미터죠, 그죠? 네, 241평방미터잖아요. 241평방미터니까는 연면적이 219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0.5가 용적률 나왔네요. 그죠?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빌라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요, 110%가 남죠? 그런데 아까 빌라 한 개만 생각을 하면은 110%가 남는데 빌라를 포개면은요, 빌라가 갖고 있는 면적을 포개게 되면은 용적률이 훨씬 더 남아요. 왜 남을까요? 각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 면적에 대한 용적률을 또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볼 만하다. 일종이지만은. 자, 그러면은 일종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일종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볼 때요, 용적률의 건축물의 아까 뭘 봐야 되더라? 용도지역 건폐율 봤잖아요. 건폐율 봤는데 뭘 봐야 되지?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별표 제일 뒤에 별표가 있겠죠? 여기에 다 서식만 나오네? 토식이 열람을해서 보면 되지 않나요?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용도지역에서 건축점 별표 1 이렇게 있는 일종 일반, 아까 일종 일반이었죠? 별표 3이네요? 왜 서식을, 이게 서식이고 이 별표 3 요걸 클릭하면은 별표 3 나왔네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보시자고요. 종교시설. 요거 잘 읽어보세요. 0별표 4 제1호 강목의 건축물과 0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물의 높이는 0별표 4 제1호의 강목의 건축물은 0별표 4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르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5번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는 지금 주택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요, 없죠. 다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다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는 여기는 0별표 4 제1호 강목의 건축물과 건축물을 할 수 있고 0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밑에 있는 요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단독이나 다세대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는 요걸 봐야죠. 0별표 제1호에 0별표 제4호 4 제1호 강목의 건축물을 봐야 되겠죠. 이건 어디로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시행령 봐야 되죠.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영별표 무슨 영인데 시행령은 맞는데 무슨 법? 국회법이지. 국회법이지. 왜? 이 조례는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이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 시행령 별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건축조례를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건축법을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례가 건축조례를 보고 있을 때는 건축법을 봐야 돼요. 그죠? 이거는 도시계획조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봐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만 잠깐 한번 법령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국토 목통됐네. 국토의 계획 및 첨 여기 시행령 나왔죠. 시행령에 나오면은 별표 4라 그랬죠. 별표 4 일종 일반 주거지 영역에 나왔죠. 그죠? 여기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종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여기가 영별표 4 제1호에 따른 요거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2호에 따른 건축물은 아까 조례에 덧붙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파트는 제외한다 돼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뭐냐고요? 우리가 아파트는 많이 보고 있는데 아파트를 행정법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참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지. 그럼 아파트가 안 지면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연립주택은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를 4개 층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 가보면은요, 심의를 받아가지고 구리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층까지 짓고 있는 연립 저층 아파트와 같이 짓고 있는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구리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다시 재건축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허가 설계가 훨씬 더 간편해요. 왜? 건축법으로 가거든. 건축법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법에 비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혜택을 적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짓기에, 재건축하기에 최적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9,300이잖아요. 10평짜리 9,300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된 임차인 내용 없고 뭐 누가 주인이 살고 있으면은 이거를 전세를 놓고 아니면 월세를 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보유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단지형 빌라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3층이잖아요. 그죠? 반지하인가? 이게 그냥 하나, 둘, 3층이니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2배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90%로 지은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인근 단지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2배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죠. 인근에 있는 단지하고 같이 하게 되면.